여러 개가 되는데요. 생각나는 대로 제가 다 적지 못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제 뭐든지 팔아야 되니까 그 판로를 개척하는 거 이런 데 국가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당연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수 시장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고소득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처럼 해가지고는 못 합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외교 정책을 통해 가지고 외교 정책은 뭔가 하면 막힌 것을 뚫어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보호주의에 의해 가지고 한국 상품을 못 들어오게 하면 그걸 들어가게 하는 정도지 우리 거를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 일은 뭔가 하면은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더 발전시키고 개발해서 상대가 가져가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제1차적으로 R&D입니다. R&D와 서비스 산업의 육성. 이거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가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수출 장려 정책의 제1이라고 합니다. 옛날처럼 가지고 다른 나라 가지고 외교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외교는 이제는 어딘가 다자 외교를 통해서 WTO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나치게 보호주의적인 것을 막는 정도, 이 정도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와서 최저임금에도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면 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그런 말하자면 우리의 최저임금제를 다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느냐 이러지만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게 우리의 정책이 아니라 ILO가 채택한 세계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외국의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의 평균 임금이 한국의 임금과 달리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는 당연히 WTO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복 관세를 매기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한없이 값싼 노동력을 외국에서 불러 들어온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노동 생산성 자체를 올려가지고 그걸로서 경쟁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은 확실히 이게 정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로마 사람들처럼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비 종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했죠. 이 세종대왕의 가장 잘못된 업적 중에 일 중에 하나가 노비 종목법 시행해서 노비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놀랍게도 조선에 있어서 노비 숫자가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 최소 40% 정도입니다. 많게는 50%가 조선에 있어서는 노비였습니다. 지금 다들 양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반 이상이 아니면 반 가까이가 노비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노비가 상당히 많았다. 물론 노비가 이제 서양의 노예하고는 상당히 다르지만 그랬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그 나름대로의 당시에 왜냐하면 노동계층 자체가 굉장히 없었거든요. 양반은 노동을 해서 안 되니까. 심지어 중인조차도 노동을 못하게 해놓고 노동계층을 갖다가 이제 천민이나 이쪽으로 딱 상민으로 이렇게 한정시켜 놓다 보니까 노비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고요. 하여튼 이제 그 값싼 노동력을 많이 이제 무작정 확보하는 건 어렵다. 결국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공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의 공도는 또 그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특히 이제 외구의 출몰이 워낙 이제 빈번하다 보니까 그 외구가 예를 들어서 울릉도 같은 거, 울릉도에 주민이 살면은 주민이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농사도 짓고. 그럼 외구가 들어와가지고 그 주민들이 생산한 것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살면서 그것을 기지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그 울릉도 같은 데도 사람을 못 살게.
육지로 빼와버리는. 그러면 그 외구가 이제 결국은 국방력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공도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제 김대중 정부 뭐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자세히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많고 심지어 가서 이승만 라인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와가지고 그 독도를 중간 수역에 넣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신해양도 협상을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힘든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적이 있어요. 언제 제가 나중에 글을 하나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적이라는 것. 그 독도 문제가 가장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독도가요. 이 점은 중요하니까 내가 하나 이야기 드립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얼마나 200해리입니다. 그 200해리 안에서 다른 나라 배들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해역 안에 개발하고 탐사하고 개발하고 자원을 활용하고 하는 건 이건 배타적 수역, 우리 배타적 수역에는 우리밖에 못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못해요. 그래서 각 나라가 우리들 배타적 경제 수역의 그 출발 지점, 기점이 어디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일본은 언제 선언을 했는가 하면 97년에 일본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95년에 우리 독도, 자기들 말로 다케시마를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으로 선언합니다. 독도까지는 자기 땅이니까 거기서부터 울릉도 쪽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 거기서부터 200해리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200해리인데 중간에 울릉도가 있으니까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를 자기들 그 경계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은 어디를 선언해야 되죠? 일본이 독도 선언하면 우리는 어디쯤 선언해야 되는가? 오옥기 섬쯤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옥기 섬은 억지로 그래서 우리는 신사니까 안 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은 어디를 기점으로 선언했었어야 되겠습니까? 독도 아닙니까? 독도에서 그래서 오옥기 섬 쪽으로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 200헥이라고 선언해야 되죠. 97년에 대한민국이 어디를 선언하는가 하면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우리의 기점을 울릉도로 선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매국 아니에요? 울릉도를 우리 기점으로 선언을 해요. 언제까지? 2006년까지 울릉도가 우리나라 기점입니다. 2006년에 가가지고 그걸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알게 돼가지고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다시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협정을 새로 하자 해가지고 그때 다시 와서 2006년에 가서야 독도를 우리 기점으로 선언합니다. 9년간 우리가 어디로 되어 있었는가 하면 배타적 경제 수역이 우리가 울릉도입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도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 김영삼 말기 때 일어난 일. 그거를 그대로 누가 받았는가 하면 김대중 정부가 그대로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울릉도가 아니라 독도는 바위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말로 우리말로 암이지 이거는 아일랜드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섬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 이유고. 그러면 섬과 그 다음에 암하고 차이는 뭐냐? 물이 안 나고 뭐 사람이 안 살고. 그런데 말이 됩니까? 일본은요 오키노시마라는 그야말로 물 빠지면은 보였다가 물 들어오면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조그만한 거를 콘크리트를 갖다 들이부고 가지고 자기들 그걸 섬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지금 일본 다른 쪽에서는 자기들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남중국해에 섬에다가 산호섬에다가 가가지고 콘크리트를 들이부고 가지고 진짜 비행장까지 만들어가면서 자기들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멀쩡한 독도를 암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배타적 경제 수익의 기점이 암은 배타적 경제 수익의 기점이 될 수도 없다는 거 빼버리고 그 이유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어차피 우리가 울릉도를 선언하면 울릉도하고 일본의 오기섬 중간에 우리의 경계가 지어지기 때문에 그 경계를 지으면 독도는 어차피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를 해도 된다. 그래서 울릉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안 되는 짓이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하는가 최근에 왔어요. 일본은 자나깨나 시종일관 자기들 말로 다케시마가 자기들 영토라고 해서 굳건히 지켰는데 한국은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흥분하게 돼 있습니다. 흥분하게 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의 레짐을 바꾸거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꿉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그 정도로 위약한 국가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일본과 미국 간에 결국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그 분쟁이 이것이 만만찮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 반도가 굉장한 지금 그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그 많은 가운데 이쪽 저쪽 눈치를 볼 텐데 저는 뭔가 하면 우리 레짐은 바꾸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나는 자유주의 레짐으로 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로 이 역사의 주체가 돼서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스스로 정말 자치와 분권, 그 다음에 시장의 자율, 그러면서 국가는 뭘 해줘야 되느냐? 국가는 그야말로 그런 데서 그런 자치와 자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만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해야 되는가 하면 국가는 복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사회정책적 기능은 반드시 잘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는 안전과 안보, 그 다음에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 이런 정도에서 거치고 곳곳에 어떤 그 교육부터 저런 데서 말하자면 산업에 있어서 또 경제에 있어서 곳곳에 우리가 열어줄 수 있는 대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런 레짐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쉽게 안 만들어집니다.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질문에 간략하게 저희들이 알아듣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쭉 해버립니다. 동아대 고등대 학생들이 왔는데 예, 잠깐,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기 전에 한유수 회장님이 잠시 간단히 인사 말씀하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시작해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청년연맹 우리 정승훈 회장, 위원장님과 우리 박봉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한국교총 회장으로서 함께 많은 것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도 장관도 하시고 해서 제가 부득이 기업을 내실 비스나게 나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또 반드시 모시고 초청 관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부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단체 사진을 한번 먼저 찍고 가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단체 사진을 한번 찍고 가시죠. 단체 사진 한번 찍. 아니 우리 계속 있을 테니까 가시기 전에 단체